슬프고 우울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병이 아니더라도 우울하고 슬픈 것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흔에 관하여 얘기하다가 K장녀들은 아시죠? 그랬더니 K장녀들이 그냥 별말 안 했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의 에너지가 그냥 있진 않은데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 그게 저는 치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작가 정여울입니다.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함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저의 서재에서 저의 인생 이야기, 저의 책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책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서재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책과 또 제가 사랑하는 수많은 여행의 순간들을 담은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제 음악을 듣는 오디오가 보이시죠? 오디오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레오니드 코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좋아해서 코간의 음악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전축은 제가 결혼할 때 선물로 받은 전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전축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첼로를 배우다 보니까 첼로 활도 보이네요.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덜 힘들고 덜 외롭고 덜 고통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첩인데요. 이 수첩은 좀 사연이 있어요. 공방 예찬의 저자이신 이승원 작가님이 정말 농담 아니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수첩이에요. 그리고 또 이승원 작가님이 찍어주신 사진도 있고요. 저는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상 글을 써야 될 때는 컴퓨터를 껴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컴퓨터를 껴안고 있다 보면 막 컴퓨터에서 열도 나고, 물론 컴퓨터를 가지고 글을 쓰는 그 시간은 너무 소중하지만 이렇게 신나게 메모하는 시간만큼 재미있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잘 될지 안 될지 막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글이 될까? 이걸 너무 많이 고민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이 수제 노트에 누군가의 온기와 손길이 닿은 그런 사물 위에 내 마음을 얻는 것이 메모라고 생각해요. 그 메모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마 작가들 중에서 가장 불규칙하고 가장 게으르고 그리고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를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리추얼이나 루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살짝 당황하긴 하는데 그래도 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낭독과 필사더라고요. 낭독하는 시간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순간인데요. 오늘도 과연 내 길이 맞는가 의심하며 자신을 괴롭혔는지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 사회적 시선에 지치고 감정 노동에 지친 여러분께 나는 초대장을 내밀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월든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신발을 벗어버리고 걱정을 벗어버리고 슬픔도 벗어버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KBS 정여울의 도서관도 오래 진행하고 또 월간 정여울이라는 네이버 팟캐스트도 오래 진행하면서 낭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주로 제가 쓴 글을 제일 많이 낭독하지만 그런데 제가 쓴 글을 제가 읽어도 뭔가 낯설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글을 썼구나. 내가 이 글에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 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들고요. 즐거운 압박감이죠.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는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을 필사해요. 그렇게 낭독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가다듬는 것을 거의 20년 가까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낭독해드린 책은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저는 낭독과 필사와 메모를 매일 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예, 그것만큼은 빼놓지 않고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같은 경우는 출간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강연이 가장 자주 들어오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저에게 전공의 벽을 허물어준 책이에요.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문학하는 사람인데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한국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문학에 대한 에세이를 주로 쓰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문학도 심리학도 미술도 음악도 다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경계를 뚫고 어디서나 피어있는 마음의 흔적들을 추적하는 책이 바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고, 그리고 저마다 너무나 지쳐있고 내가 혹시 우울증 아닐까, 내가 혹시 번아웃 아닐까,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강의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전공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 독자들이 반드시 오랫동안 찾아주고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해준, 저를 계속 작가로 살게 해준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도.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저 자신의 기분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슬프고 우울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감정을 늘 어릴 때부터 느꼈고, 그래서 좀 우울한 사람을 좋아하고 좀 슬픈 사람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거의 항상 슬펐던 것 같아요. 가끔가다 기쁜 정도? 그냥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병이 아니더라도 우울하고 슬픈 것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그림자가 끌어당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자를 대면하는 용기라는 것이 제 책의 핵심 주제일 때가 많은데, 근데 그게 항상 생기진 않아요. 그림자와 대면하는 용기를 저도 열심히 끌어내야 돼요. 그림자를 피해 다니고 트라우마를 피해 다니고 트라우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그러면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트라우마가 유전되거나 전염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나눌 존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 고통을 풀어줄 사람, 이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길 위에서 융심리학을 만난 거예요. 그 융심리학을 가장 대중적이고 재미있으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치유의 에너지가 그냥 있진 않은데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 그게 저는 치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만들려면 끊임없이 좋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저에게는 독서와 여행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때 고통을 승화시키는 힘은 뭔가 예술적인 행위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전 이 세 가지가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블리스를 모으다 보면 자기를 돌보는 힘, 자기 치유력,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저의 경험에서 온 것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들의 조언이기도 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의 햇빛만으로도 자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내 몸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행복의 최저점을 찾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일상 속에 작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배운 건데요. 자기 자신을 전시회나 콘서트에 초대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재미없게 쓸쓸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말 최대한
친절하게 환대하고 멋지게 차려입히고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그 공간 속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뭐 콘서트를 봐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뭐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전시회나 그 음악회처럼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야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나를 초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 저는 소극장에서 배우들이 모노드라마를 할 때 그런 걸 혼자 보러 갈 때 큰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한 사람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전시회에서 그냥 하염없이 그림을 바라봐요. 그 하염없이 그림을 20년 동안 바라보다가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책도 썼죠. 그런 식으로 뭔가 기쁨을 모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복의 최저점을 알게 되는데, 행복의 최저점이 한 개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개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부터 행복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구나, 이 순간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 꼭 있어야만 행복하다면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 두면 외롭고 힘들 때 훨씬 더 빠르게 자기 감정의 회복 탄력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서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사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날 때마다 언니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동생이 저의 잘못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거든요. 약간 농담도 섞여 있지만 어쩌면 제가 언니라서, 그리고 제가 더 많이 부모님께 혜택과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생은 어쩔 수 없이 좀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질렀던 실수들,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조용히 좀 해, 이 말이 되게 상처받았던 거예요, 동생은. 저는 근데 집에 가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한 건데 그 조용히 좀 해가 짜증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과해요.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저도 사실 상처가 많았는데 동생 때문에 그거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저 혼자 풀어야죠. 사귀다가 좋게 속성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잖아요, 상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밝고 환한 쪽으로 데려올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발이 사과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대면이거든요. 컨프런테이션. 이 대면은 뭐냐면 나의 가장 아프고 쓰라리고 부끄럽고 치명적인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대면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아픈 건 나만이 대면할 수 있고, 그 상처를 대면하는, 트라우마를 직시하는 용기를 통해서만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달콤하게 되진 않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과를 하는 건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대신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언제나 상황을 더 낫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저는 사과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를 처음 썼을 때는 이제 책을 쓰고 점점 더 순수한 전업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더 많이 쓰고 방송이나 강연 같은 것은 좀 줄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을 쓰고 나서 강연이 확 많아지면서 여전히 이 강연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강연을 많이 해서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저의 페르소나가 내향적인 걸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막 외향성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향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 대신에 독자들의 눈빛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강연과 북토크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들을 만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독자들이 해주는 질문도 너무 재밌고 농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팠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이 껴안고 울 때도 많고요. 마흔에 관하여 얘기하다가 K장녀들은 아시죠? 그랬더니 K장녀들이 그냥 별말 안 했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K장녀라는 말 자체가 트리거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생의 상처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는 것은 쉬운데 내가 동생 때문에 받은 상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언니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고통은 혼자서 처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한다고 그렇게 감정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보지 못하게 되죠. K장녀가 대표적인 나를 돌보지 못하는 나의 어떤 유형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의 제목 자체가 셀프를 돌보지 않는 에고에게라는 뜻이에요. 셀프와 에고가 다르거든요. 에고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정리된 나, 타인의 시선에서 좀 더 바람직하고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나를 말하는 것이고, 셀프는 집에 돌아와서 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 정말 사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사과해버렸네 하면서 혼자 울게 되는 나가 셀프인 거죠. 그래서 셀프는 내면의 자기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내 모습이에요. 이걸 점점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적이더라고요. 나의 에고는 상처받았지만 나의 셀프는 상처받지 않았어. 이런 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 몇 마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에고의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더라고요. 나의 셀프 깊은 곳에 나는 아직 괜찮아. 이걸 알면 나의 괜찮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상처를 주면 그건 못 잊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셀프는 이 트라우마를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상처보다 더 큰 용기와 재능과 열정과 잠재력이 있음을 계속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저는 심리학과 문학과 온갖 예술과 음악의 힘을 활용해서 저만의 어떤 힐링 레시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든 책이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와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와 또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이 세 권의 책이 정여울의 심리학 3부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수업 365인데 4부작, 5부작을 계속 쓰게 만들어준 용기를 준 책이 바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셀프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책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끝까지 쓰는 용기라는 책, 이건 큰 글자 책인데, 이 끝까지 쓰는 용기라는 책 같은 스타일은 경험과 이론을 같이 숙성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글쓰기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지,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강연 형식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또 첫 번째 형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같은 스타일인데, 이거는 완전 자유로운 에세이고 어떤 삶 자체가 주제인 거예요. 뭔가 심리학, 문학, 영화, 여행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나 대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주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라는 책에 들어간 글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흔에 관하여도 이 카테고리죠. 세 번째는 어쩌면 저는 이런 책들을 제일 많이 써왔던 것 같긴 해요. 문학평론가와 작가의 자아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문학평론가로서의 에고와 작가로서의 셀프가 만나서 쓴 책이 바로 데미안 프로젝트라는 책인데, 저의 삶 속에서 책이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제 삶에서 그 책이 어떤 메시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를 에세이 형식으로 보여주는 책들이죠. 예를 들면 공부할 권리라든지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 햇새로 가는 길, 이런 책들은 대부분 그런 공부하는 여울이 만든 책들이고, 그리고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의 글쓰기 스타일에 아주 다양한 학술적인 여울도 있고 비평적인 여울도 있고 에세이를 쓰는 여울도 있고, 그냥 작가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꾸밈 없이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여울도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는 편집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너무 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묶는 그 엄청난 목차의 재구성이 중요한 책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김성태 편집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독자들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감수성 수업에 제가 쓴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이 감수성 수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끝까지 쓰는 용기 수업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뵌 거예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제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으시면서 저에게 끝까지 쓰는 용기라는 책의 사인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정여울 작가님, 저도 정여울 작가님처럼 좋은 글을 많이 쓰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저는 70이 넘었어요. 어떡하지요? 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전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쓰고 싶어요. 막 이렇게 두서가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서 없는 그 마음 속에 그 말은 두서가 없는데 마음은 너무 간절한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읽혔어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았다고, 더 많이 쓰셔야 된다고, 오늘부터 글 쓰는 사람이 되시라고 용기를 드리면서 끝까지 쓰시라고, 더 많이 쓰시라고, 끝없이 쓰시라고 그렇게 손편지를 써서 사인을 해드렸거든요. 그 순간 그 절박함이 저를 뭉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막 독자들이 이렇게 저의 책에 막 이렇게 포스트잇을 막 붙여서 사인 받으러 오실 때 그때 너무 행복하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은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수업이라는 제 책 중에 제일 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필사하시는 모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허투루 쓰면 안 되겠구나. 단 한 문장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제 책을 필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독자들이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죠.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서 독자들은 항상 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들인 거죠. 독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인문학의 죽음, 문학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토론조차 안 해요. 그 토론이 그립기까지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죽음, 문학의 죽음 이런 것을 말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토론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토론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삶이 각박해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책 읽는 것을 그냥 텍스트 힙 이런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그냥 그게 숨쉬듯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저는 책 읽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거를 뭐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다르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읽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더 천천히 읽어요. 빨리 읽어서는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천천히 읽고 병렬 독서도 해보고 그냥 하나의 책만 여러 번 읽는 그런 독서를 제일 많이 하고요. 이렇게 데미안을 100번 넘게 읽어서 데미안 프로젝트를 쓴 것처럼 언젠가는 또 제가 100번 넘게 어떤 삶에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의 전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제 삶을 갈고 닦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써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너스 영상으로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쑥스럽지만 피아노를 잠깐 보너스 영상으로 연주하겠습니다.